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동서양의 리더십 고전을 읽는 시간,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차이나 메이커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만나볼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 차이나 메이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드셨을 텐데요. 제가 어린 시절 유행했었던 게임에서 네. 이 이름을 따왔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오늘은 유명한 소설에서 소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얼음과 불의 노래입니다. 얼음과 불의 불의 노래. 노래. 네, 얼음에 해당하는 인물과 불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명인가 봐요. 네, 얼음에 해당하는 유방, 유방. 불에 해당하는 항우,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유방과 항우, 이 진시황 사후에 등장한 영웅들 중 대표 주자들인데, 이분들 이야기 전에 진나라가 너무 좀 허무하게 망했잖아요. 네네. 허무하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진시황이 천신만고 끝에 천하를 통일을 했죠. 통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진시황이라고 부르지만 진시황이라는 것은 뒤에 붙었고요. 그냥 시황 혹은 황제였습니다. 네. 시는 시작한다는 것이죠. 황제, 그전에서 없었던 황제라는 명칭을 만들면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황제. 그 다음부터는 진이황, 진삼황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갔을 텐데 2대 황제, 3대 황제. 근데 이 사람이 그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로 등극한 지 10년이 채 못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사람이 지나친 워커홀릭이었었다라는 것. 만기칠남이라고 하죠.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챙기려고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왕이나 황제를 부러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왕과 황제는 너무 바빠서 건강을 해칩니다. 조선 왕들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수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일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할 시간 없는데 보약과 고칼로리 음식으로 건강을 어떻게든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 조선 왕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이 수명이 짧았던 것들도 있는데요. 네. 진시황도 그런 의미에서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더군다나 진시황이, 우리가 진시황 하면 불로초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생전에 불로장생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늙지 않고 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당시에 보약으로 쓰였던 특정한 물질을 섭취를 합니다.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 네, 수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이건 중금속이다. 먹으면 안 된다. 아마도 진시황이 수은 중독, 중금속이 축적돼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진시황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가 네. 2대 황제로 즉위하면서, 진시황의 아들이잖아요. 2세 황제, 이황, 진나라의 2세 황제로 불렸는데 정치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떠나고 황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경험이 없고 무능한 최고 권력자가 등극을 하면 주변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간신들 혹은 권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장관을 누구 시키라고 하려 하고 참 웃기지도 않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나 이 조고라는 권신 때문에 조종당한 거예요. 마치 어떤 주술사가 장님무사를 조종하듯이 어떤 이 권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폭정을 일삼은 거죠. 더군다나 원래 진나라를 통치했던 통치 철학은 법에 의한 통치, 법과 통치술을 썼는데, 이 법에 의한 통치가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되기 시작할 때, 법 기술자들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찾아오거든요. 온 나라 백성들의 불만이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진승이라는 농민이 주도해서 이 진나라의 폭정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원래 어떤 데까지 물건을 배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진승이 기간을 못 맞춘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 진나라의 엄격한 법률, 특히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가혹하게 적용하는 이 법률 때문에 이거 나는 무조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는 안 되겠다. 수레를 불태워버리고 여기서 그냥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 때문에 이 규모가 순식간에 이 그동안 쌓였었던 국민들의 불만이 쫙 이 불이 붙어서 네. 진나라가 완전 휘청거리게 된 겁니다. 와.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진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마지막까지 천하를 두고 싸웠던 최후의 라이벌, 최강의 라이벌이 바로 유방과 항우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와, 작가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워커홀릭이거든요. 네네네. 워커홀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 네네. 이 워커홀릭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라는 너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렇지. 데는 지도자의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중국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지금 현대의 국가들도 네. 최고 지도자들의 건강을 국가의 보안, 국가의 맞아요. 안보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진시황을 통해서 워라벨을 또 학습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죠. 유방과 항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으로 제가 유방과 항우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주인공은 유방입니다. 왜냐? 유방이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한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한나라의 5대 황제인 한무제 때 사마천이 사기를 썼거든요. 승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죠. 때문에 네. 이 작품에서 사기에서 등장하는 항우에 대한 기술 중에 어떤 부분들은 승자의 입장에서 항우가 유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면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유방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항우와 유방은 출생부터가 좀 다릅니다. 항우는 귀족 출신이에요. 음.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 항우를 부르는 말이 패왕이었습니다. 패왕.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체력도 좋고 무예 실력도 뛰어났고 네. 어려서부터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는데요. 항우의 어린 시절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니 남자가 공부는 글은 이름 석자를 쓰면 충분하지 않겠소. 야 그러면 공부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무예라도 좀 더 갈고 닦아라. 나 검술 이런 거 어차피 싸워봤자 1대1 아니냐 이런 거 말고 나는 한 번에 한 명 죽이는 거 말고 한 번에 수십만을 상대할 수 있는 병법을 연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허풍이 센 사람이지만 실제로 실력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항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군사적인 지식 뭐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삼촌을 통해서 더 키우게 되었고 이후에 진나라의 폭정에 반발해서 봉기들이 막 일어날 때 항우가 이 결정적으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유방에 비해서 훨씬 더 숫자로도 또 병력의 질로도 훨씬 더 강했고요. 그리고 이 항우가 얼음과 불 중에 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다른 책들, 특히나 유명한 책이 소설인데요. 초한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항우는 초나라, 유방은 한나라인데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다룬 초한지 같은 소설을 보면 이 항우를 수식하는 항우를 혹은 설명하는 단 한 글자를 찾으라라고 하면 분노할 때 노자입니다. 노. 이 뜨거운 사람이죠. 정말 열정의 사람, 정념의 사람 혹은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예. 그런 반면 네. 유방은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 때로는 물과 같이 부드럽지만 정말 이해타산에 밝은 얼음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항우는 귀족 출신이었잖아요. 네. 유방은 전혀 반대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귀족 가문의 자제로서 뭐 나름대로 호연지기를 부리고 제가 뭐 글자는 이름 석자를 쓰면 충분하고 무예는 그 한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병법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문에도 무예도 다 비교적 밝은 편이었어요. 근데 유방은 진짜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일자무식이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아주 비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허풍이 있었던 거죠. 유방이. 네.
어떤 파티에 이제 갔는데 이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 잔치상에 딱 갔는데 이 잔치집 주인이 축의금 낸 금액 순서대로 상석에 앉게 한 거예요. 유방은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식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백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1억 이렇게 딱 써서 딱 자기 내고 손으로 예, 자기 손으로 글자를? 예, 그냥 1억 쓰고 딱 하고 내가 이 정도 가치는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자기가 상석에 딱 가서 앉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술집에서도 늘 네. 외상술 먹는 거예요. 어. 딱 이제 내가 왔다. 그러면 이제 술집 주인이 한두 번이라야지 계속 외상술 이렇게 달라 그러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싫죠. 그런데 네. 이 유방이 오면 외상술을 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주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오면 유방한테 외상술 뭐 한 10만 원치 줬다. 근데 유방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혹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외상 장부를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언제든지 와서 달아놓고 드세요 할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러면서 근데 마냥 무골호인처럼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실은 얼음장처럼 냉철하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이 마지막을 다투는 그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가지고 쓴 책이 초한지라고 했는데요. 네.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게임,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뭐죠?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장기입니다. 그런 보드게임. 장기를 보면 빨간색에는 왕이 그렇죠. 한이라고 한 써져 적혀 있고 그리고 초록색에는 초라고 써져 있죠. 저는 색깔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한나라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초나라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 두 사람의 캐릭터에 좀 더 그러네요.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이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이 이후에 중국 혹은 동양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라이벌리, 더비 뭐 이런 것의 원조가 된다고 할 수 있었죠. 네. 예, 유방과 항우가 초기에는 서로 진나라라는 공동의 적 물리쳐야 될 거학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같이 진나라에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진나라를 무너뜨리면 남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양자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방이 먼저 진나라의 수도에 입성했지만 이 항우가 무력으로 유방의 군대를 압도하면서 너 저쪽으로 물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홍문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유방과 항우의 갈등의 상징으로 벌어진 일종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제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항우의 부하가 저 유방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주군의 천하가 절대 올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항우가 딱 유방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미 싸우면 이 유방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아예 내가 담대한 척, 아주 통이 큰 척 하면서 이제 좀 방심을 시켜야 됐다고 해서 아주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항우한테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는 아니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같이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데 이 항우는 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건 뭐 여성들이 비하해서는 아니고요. 고대 세계에서의 어떤 남성성 그런 것에 화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어떻게 그래 다 있고 한번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 부하들 중에 똘똘한 사람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다른 부하들 중에 이제 장군들 중에 칼을 좀 잘 쓰는 사람을 미팅장에 집어넣어가지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칼춤 건물을 추게해서 이 기회를 봐서 이거 손에서 미끄러졌네 해가지고 유방을 제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유방의 부하들 중에도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또 싸움 잘하는 사람 이제 불러가지고 막 이제 이 칼이 못 미끄러지게 막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어쨌든 유방이 항우의 혼을 쏙 빼놓고는
도망쳐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유방을 제거했다라면 중국 대륙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를 놓치고 나서 유방이 지혜롭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후에 항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결국 항우가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죠. 네. 이 항우가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과정 그리고 항우가 자신의 최후를 맞는 부분에서 참 항우답다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항우는 유방 휘하에 누구에게 목숨을 뺏기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늘이 나를 막는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간 중에 나를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막는구나. 혹은 그 항우의 말이 명마 추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 추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싸울 수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하늘이 나를 막고 추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나의 싸움은 여기까지구나라고 해서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항우가 스스로 자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거두기 전에 네. 항우가 정말 사랑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전쟁터에도 항상 그 여인을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 자기가 사랑했었던 여인과 이별하는 여인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과 이별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 중국의 경극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 남자들이 얼굴에 분장을 착 하고 그때 당시에 경극은 남자들만 무대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여자 캐릭터 연기를 하고 성장한 장성한 남자들은 남자 캐릭터를 연기를 해서 하는 경극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경극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패왕별희라는 작품이 이 항우가 사랑했었던 여인의 이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패왕이 희와 이별한다라는 패왕별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남성이 그 여자의 목소리를 연기를 합니다. 영원한 젊은 오빠, 세상을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장구경이 거기서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막 칭칭칭칭칭칭칭칭칭 하면서 이제 얇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네. 항우 오빠 안돼 이러면서 미나 이러면서 뭐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잘하시는데요. 칭칭칭칭칭 항우 오빠 유방나 빠빠빠 뭐 이런 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패왕별이의 이야기가 바로 초패왕 항우의 이야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사면초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죠. 사자성어. 네, 항우가 불과 같은 사람이었었잖아요. 항우의 고향이 초나라였었던 거죠. 그 항우를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옛 초나라,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통일하기 전에 옛 초나라 지역의 그 출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새롭게 시작하는 초나라라고 해서 자기들도 초나라라고 불렀고요. 항우의 군대가 포위됐을 때 유방의 군대가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 항우의 군대가 사기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 원래 노래라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군대에서의 노래의 쓰임새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다 야간에 불러내서 네. 훈련을 시키고 나서 우리 정말 그 교관님이 그런 나쁜 뜻은 없었지만 역할이 악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악마 같던 교관이 웬일로 우리를 잠깐 쉬게 해주는 거예요. 연병장에 다 들어누우라고. 딱 들어누웠어요. 한밤중이었잖아요. 들어누워서 뭐가 보이나? 이런 거. 하늘이 보입니다. 저 하늘에 별이 보이나? 예, 보입니다. 저 하늘의 별은 별이 아니다. 우리 가만히 있었죠. 이 악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너희들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이다. 아이고. 이러면서 교관이 갑자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네네. 옛날에 그 군인들을 상대로 했었던 노래, 그 프로그램의 노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같이 훈련받던 우리 동기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군대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포위됐는데 사면에서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리니까 이 장병들의 사기가 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향 생각도 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향의 노래가 들린다는 것이 우리 편이었던 애들이 저쪽에 다 투항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투항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것도 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항우가 완전히 유방에게 꺾이고 나서 항우는 항우답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유방이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 중국의 정확히는 전한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도 중간에 한번 망하고 다른 나라가 아주 짧게 수십 년 동안 들어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전한, 그 뒤에 나온 나라를 후한이라고 하는데요. 전한, 훗날엔 전한이라고 불려진 한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 싸움을 항우가 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최후의 승자는 유방이었습니까? 이 유방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방이 외상수를 먹어도 네. 별로 흠이 안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유방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따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나라의 통치 철학은 법과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라에는 공식적으로는 한나라 무제 때에 대해서 한나라 무제 때 이르러서 되긴 했지만 네. 한나라의 통치 철학은 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만들어진 통치 철학이 이후 중국 그리고 조선에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가의 통치 철학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법에 의한 통치를 했다면 한나라는 덕에 의한 통치를 지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량을 딱 점령한 후에 진나라의 법이 엄청 상세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자세했고 그리고 사형을 할 때도 막 허리를 자르는 요참형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진나라를 정복하면서 진나라 백성들에게 유방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복잡한 법은 다 없앤다. 법은 3가지만 남는다. 3가지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남을 때리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인 금지, 절도 금지, 상해 금지. 이걸 약법 3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법인 거죠. 이 3가지만 지키면 너희들은 준법 시민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너무너무 상세한 법률, 저우를 속이면 허리를 잘라서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 때문에 혹시 내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닐까? 신발끈을 잘못 맸는데 이것도 혹시 불법 아닐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간략한 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감을 주고 그리고 상세한 법이 필요한 것은 세세한 규칙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륜 도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졌던 거죠. 물론 이것이 갖는 단점도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만은 있긴 하죠. 네, 항상 역사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나라가 지나치게 강력하고 촘촘한 법을 구축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특히나 이 법 기술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억압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공포감과 피로감이 큰 데에는 덕치가 아주 중요한 약이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약법 3장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도 됐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방이 사람을 잘 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방의 주변에는 특급 참모들이 모였던 거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우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에요. 항우는 자기가 싸움도 제일 잘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니까 항우 주변에도 물론 유능한 참모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했던 거예요. 항우 주변에 유능한 참모들이 유방 저거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잘 안 먹혔던 거죠. 그런데 유방 주변에는 특급 참모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특히나 3명이 유명합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장량. 장량은 장자방이라고도 합니다. 호가 자방이었는데요. 그래서 장자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역할입니다. 브레인이네. 네, 유방의 브레인, 지략 담당이었던 거죠. 아주 뛰어난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에게 군사 전략, 정치적인 조언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특히나 장량이 유방과 항우의 갈등이 아주 고조되는 진나라 최후 말기에 기다리세요.
지키면서 기다리십시오라는 전략을 제시해서 만약 성급하게 항우와 맞섰다면 유방이 졌을 텐데 항우와 맞서지 않고 기다리면서 세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문현 사건에서 유방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때? 장량의 지혜 때문에 와, 가능했던 거죠. 진짜 브레인이네. 네, 그래서 이후에 네. 장량 혹은 장자방이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브레인의 대명사, 특히나 군주들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꼭 맞는 뛰어난 실력의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 귀공이 나의 장자방이오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양대군 세조가 한명회를 두고 귀공이 나의 장자방이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정도전이 내가 장자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굉장히 그 에고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브레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싸움 이기려면 이 또 힘도 있어야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신 대장군 한신이 있었습니다. 병법의 천재, 전술, 군사 전략 이런 데서는 정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방과 항우의 천하쟁탈전에서 실제로 유방이 싸움을 잘했느냐? 유방도 뭐 보통 군사들, 보통 장군들보단 뭐 뛰어난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들은 한신이 다 해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전술 같은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미인계라는 말을 만들고 미인계를 군사 전술로 썼던 사람도 한신이었습니다. 항우와의 최종 결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통일 후에는 제일 위협이 됐던 게 이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권력을 두려워해서 한신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브레인과 힘이랑 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행보관이 필요합니다. 행정보고 강한 사상 최강의 집안일 할수 있는. 행정보국관이 필요한 겁니다. 군대에서는 이 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나죠. 행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작전 짜고 기획하고 그리고 실제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참모와 야전 뭐 여기만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정과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은 일종의 고관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학연, 지연, 혈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유방의 고향 친구 소하라는 사상 최고의 행보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방이 젊을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급, 행정 이런 체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아주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뛰어난 특급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우는 그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펼쳤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방에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방이 장량, 한신, 소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모가 뛰어난 자, 무용이 뛰어난 자, 보급에 능한 자라고 하면서 네. 각각의 면에서 자기는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 하지만 나는 이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급 참모를 쓸 수 있는 사람, 즉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내가 앞에 나가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은 우리 조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혹은 참모들이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한번 설명하면, 내가 나가서 기자회견 한번 하면 잘못됐던 여론이 올바르게 바로잡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해서 오늘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놓고는 밥때가 되니까 배고파서 그만하지. 목 아프다. 사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 아프다라는 얘기는 한잔 하고 싶네 이런 경우가 어느 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싸움은 한신에게 맡기고 작전은 장량에게 맡기고 보급은 소하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이러한 유능하고 검증되어 있는 인재들에게 신뢰해서 기반한 책임감 있는 힘을 실어주면서 이 항우를 이길 수 있는 유방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것이죠.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참모들과 함께 네네. 싸워서 이겼군요. 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토사구팽의 고사성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뭐 사면초가도 나왔지만 네네네. 이 토사구팽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신이 토사구팽 당한 그 사람이죠. 주인공입니까? 네네. 토사구팽은 토끼 사냥, 토사가 끝나면
구팽, 팽이라는 게 삶는다는 뜻이거든요. 고대 중국에 팽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아서 죽이는 형벌. 사람을. 네네. 이 항우가 유방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네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의 아버지면 우리가 함께 싸운 의리가 있는데 너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네가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 네가 아버지를 죽인 천하의 페류나가 되거든. 아버지 끓인 국 한 그릇 나에게 보내달라. 나도 맛있게 먹겠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못 죽이게 항우가 속이 퉁퉁 달아서 아버지를 못 죽이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팽이 삶는다는 뜻이에요. 네. 구가 개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사냥개를 삶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필요할 때는 소중하게 여기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버린다라는 배신의 의미로 요즘 쓰고 있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것이 군권을 쥐고 있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군인들에게도 신뢰가 이제 충분히 쌓여 있는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 거죠. 한신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장군들도 있습니다. 뭐 팽월, 뭐 영포 이런 장군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군들을 차례대로 제거를 합니다. 천하를 차지한 후에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공신들을 제거한 일화에서 토사구팽이 나오고 우리는 이 토사구팽을 권력자의 변심 또 충신의 비극을 설명하는 말로 잘 씁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토사구팽이 왜 필요하냐? 항상 권력자들이 권력을 차지할 때 공신이라고 하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은혜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공신에게 상을 줍니다. 네. 조선에서는 공신에게 땅을 주는 것을 공신전이라고 합니다. 공신전은 대부분 공신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습, 상속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공신전이라는 것이 조선이 시작할 때 공신이 있었고 이후에 또 세조라든지 혹은 인조라든지 이런 왕들이 반정,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던 공신들에게도 이 공신전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일이 쭉 누적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장기적으로 나라의 부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게 못하죠. 됩니다. 네. 둘째, 단기적으로 공신이라는 사람들이 사사롭게 권력을 추구하고 사사롭게 부정부패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커집니다. 혹은 내가 왕을 만드는데 내가 정권을 차지하는데 이 정도 역할을 했으니까 이 정도 이권을 뭐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내가 거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다든지 그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 전체를 혹은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권력자라면 권력을 차지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장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공신들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에 합당한 만큼의 욕심을 부리고 적절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유방에게도 그러한 부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면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토사구팽은 권력자의 변심, 충신의 비극을 나타내는 면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혹은 리더십이 책임 있게 혹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가장 측근, 가족 혹은 큰 공을 음지에서 끼쳐온 사람들에게 상을 내릴 때 그것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권력자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토사구팽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두 번째 의미로 좀 보면 세상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권력들은 이 토사구팽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의 네. 대표적인 것이 외척의 문제였었거든요. 아내, 처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외척에게 지나친 힘이 실릴 때 굉장히 많은 비극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볼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내의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나라에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한나라를 세운 유방, 한고조라고 합니다. 한고조 유방의 아내였고 이후에 황제들의 어머니 할머니가 되었던 태후 여씨, 여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토사구팽이 어떤 데 필요할 수 있겠구나. 처갓집 관리 잘못하면, 아내 관리 잘못하면 정권이 풍비박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고대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태후 얘기 네.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